내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되는 건데요. 고령 운전자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대책은 없을지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분 걸어다니는 교통박사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령 운전자 문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네. 사고가 난 다음에 도망을 가거나 네. 아니면 사고 난 뒤에 오히려 술을 더 마시거나 네. 뭐 이런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술 먹은 다음에 뭐 한 20시간 지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건도 그랬었죠. 그러면 위드마크 방식이라 해서 당시를 역추적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역추적 방식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라든지 술의 양도 추정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또 음주운전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오차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또 이 음주를 한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드마크 방식의 실효성에 또 이게 증거보다도 보조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형 기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도망갔을 때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것들을 더 크게 한다든지 그래서 도망가는 것보다 지금 신고하는 거 자수하는 게 낫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양형 기준이 차이가 크게 되면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뭐 어디 사라졌다가 20시간 후에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정상이니까 추정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드린 대로 추정 방법이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을 현실에 맞춰서 좀 더 그런 어떤 가중치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처벌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역시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 교육에 대한 거 세뇌될 정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재범 3번 많고요. 네. 또 음주운전이나 이런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한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 처벌 조항 중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감형해 주는 사유 있죠. 그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야 되죠. 예. 영국 예. 이런 데는요 술 마심으로 인해서 더 가중 처벌을 합니다. 예. 뭐냐면은 안 마실 수 있는데 마심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은 더 받아야 된다 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재범 3범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그 박모 배우 있잖아요. 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네. 그럼 3 스트라이크 아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연예인들 하면 공인이 아닙니까? 네. 일반인들도 그런데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것들은 위험성도 알아야 되는데 재범 3범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아마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장치는 원래 이제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된 부분들인데 경찰청에서도 10년 전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선진국에서 쓰는 거를 그대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면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보통 5년 동안에 2번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장착을 하는데 한 3만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심의에 자문 들어가니까 경찰청에요. 예. 근데 비용은요 본인이 다 됩니다. 본인이 네. 예, 다 되고 장착을 하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예. 이미 선진국에서는 물론 이제 자기 차량 아닌 거 가지고 운전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자기 차량 가지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장치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확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아마 기준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비상시에 이거를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뭐 긴급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비상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이패스 기능이라든지 매뉴얼을 세밀하게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또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이런 장치를 통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의원님들이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필수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들어온 청취자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1208님 질문인데요. 알사의 디젤 소형 SUV 15년식 27만 킬로미터 넘게 타고 있습니다. 알사 디젤 소형 SUV. 엔진 보링 제외한 하부 등 어지간한 정비는 다 했고 정기적으로 소모품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비를 잘하면 연식과 킬로수가 높아도 괜찮은지요? 주 3, 4회 하루 7, 8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일주일 내내 타시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7, 80km면 약간 좀 평상시보다는 많이 타시는 편인데 보통 대한민국이 예전에 비해서 1년 동안 운행하는 거리가 약간씩 짧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1년에 한 25,0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15,000에서 2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으로 따지게 되면은 약간 많이 운영하는 편이고요. 또 15년식 27만 km면 많이 뛴 거거든요. 네. 근데 엔진 볼링이라는 게 뭐 예전에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예. 피스톤하고 실린더의 내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갈아내서 이 지름을 크게 다시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심장을 재수술하는 거죠. 네, 근데 예. 지금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엔진을 너무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정비는 이것저것 다 하셨으니까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차가 노화되고 주행거리가 길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고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골 정비업소에서 자주 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럴 때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소모품들이에요. 엔진 오일이라든지 또 그밖에 변속기 쪽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연료 필터 같은 거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을 약화시키고 고장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사용하셔도 괜찮을 듯이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요새는 차가 고장나서 바꾸기보다 지겨워서 바꿉니다. 그리고 새 차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다고 보셔야 되지. 네. 뭐 예전같이 부품이 없다든지 또는 뭐 차가 좀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무니까 예. 일단 차는 바꾸지 않으면 돈은 버는 거다. 예. 예. 그렇죠. 바꾸시면 일단 비용을 쓰는 거다. 대신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차가 진짜 뭐 오늘 내일 하루 거치지 않고 매일 고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곤란하죠. 들어가는 부품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걸 비용이 들어가서 바꾸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오는 타이밍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15년식이고 7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하셨다 그러면은 아직 네, 아직 뭐 제가 보기엔 쌩쌩하신 것 예. 같으니까 좀 더 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신 정비는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자, 자동차나 교통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김필수 교수님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교수님, 네. 지난달에 정부가 고령 운전자들한테 조건부 운전면허제 이런 네. 대책을 내놨는데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좀 세밀하게 발표를 잘했어야 되는데 고령자 하면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65세면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65세 조건부 면허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조건을 항상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 운전 금지한다든지 또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주행을 금지시킨다든지 또 차종에 따라서 이 일정 속도 이상을 못 나오게 차를 트립을 걸어놓는 거 이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운행권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도 위반이 예, 돼요. 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예. 면허도 박탈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하게 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 빼놓고는 박탈 못 하고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 이외에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정부에서 고령자들의 조건부 면허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65세는 예전에 50세예요. 그렇죠.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 심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늘어나는 거를 한 5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비율을 보게 되면요. 65세에서 70세는요. 다른 연령대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가 증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70에서 75세 넘어갈 때 좀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약간. 75세 넘어가면 급증을 해요. 75세 이후가 이제 조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당연히 고령자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는데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급증하니까. 그래서 75세 이상부터 규정을 좀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고령자에서 65세 대상으로 하면은 그리고 65세가 워낙 취업률이 전 세계 선진국 OECD 선진국 중에서요. 네. 고령자 취업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춰서 조건부 면허를 도입을 해야지 선진국 미국 캐나다 등등에서 뭐 도입한다 해서 문화적인 것 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민적 저항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잘하고 설명도 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 중인 나라들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틀려요.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조금 틀린데요. 뭐 고속도로 운행 금지라든지 또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에 비해서 시야 확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네. 이제 특정한 영역에다만 잘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자 사고를 줄이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건부 면허도 그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 극히 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고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을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첨단 장치를 장착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령자 차량이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은 뭐 1년 하루에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운행 안 하는 차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차나 고급차가 아니라 일반 사용하던 오래된 차가 많은 게 고령자 차종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등 첨단 장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으로 이러한 장치를 장착할 경우에 비용을 대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일본 같은 데가 그런 것들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령자를 위해서 뭐 운전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교통 뭐 카드 같은 거 뭐 예. 혜택 같은 것도 주는 건 물론이고 또 다양한 방법 중에서 시장 보기가 어렵잖아요. 고령자는. 예. 그래서 시장을 볼 때 택배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예. 또는 사는 집에 대한 이자 같은 걸 저리로 해준다든지 네. 일단 고령자가 이동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되면 그걸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 있죠. 예. 이런 방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물론 대한민국 각 그 지자체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 여수, 장성, 화순 이런 데는요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첨단 장치를 끼면은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어떤 장치냐면 예를 어떤 들어서 장치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같은 거 있죠. 아 차선 이탈하면 삐삐삐삐. 예, 그렇죠. 예. 아마 그 장착한 거 차 운행하셔서 아시겠지만 핸들을 임의로 차로 변경하면은 잡아주거든요. 못 넘어가게 핸들이 못 만들고. 넘어갈. 그렇죠. 예, 대신 차에도 그게 이제 있어요. 방향지등을 키면은 아 주인님이 차로를 변경하시는구나라서 풀어줍니다. 네. 근데 방향지등 안 키고 그냥 임의로 예. 하게 되면 잡아주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고를 좀 방지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차종에 대해서 예. 장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생계형이라는 것이 뭐 1톤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차를 대상으로 해서 장착해 주는 거 활성화시키는 것도 전국적으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고령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반 넘어가고 있죠. 반 넘어갈 거예요. 과반 넘어가서 뭐 보기에는 8수 넘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만큼 이제 택시가 고령자들의 취업 대상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문턱이 낮은 이 그렇죠. 일자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그만큼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치보다도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도 운전석이나 조석에 장착하는 거 이 시행한 지 거의 안 됐거든요. 없었어요. 택시에 거의 없습니다. 앞에 에어백이요. 아, 최근까지요? 예, 에어백이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도 아예 기본 옵션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장착해서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작사에서. 그래야 되죠. 예. 네. 이 택시 같은 거 이런 왜냐면은 택시 가격이 다른 차에 비해서 혜택 특구가 적다 보니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하는 택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또 에어백은 물론이고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해서 택시 모델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택시 이런 택시가 나올 때 문제는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비용이 우리가 느끼는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네.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높죠. 예.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교통사고의 후진국이었습니다. 네.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때였어요. 예. 근데 그게 한 4, 5년 전에 5,000명으로 줄었고요. 지금 매년 2,600명, 700명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아요. 한 4분의 1로 줄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점점 매년 교통사고 횟수라든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령자 사고는 매년 15에서 20%까지 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어서 네. 하루 걸러서 나올 정도거든요. 예. 제가 이제 급발진 연구에도 맡고 있잖아요. 회장을 예. 맡고 있는데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근데 4, 5천 회로 끝나는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사고 판별을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판별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쉽지 않은데 운전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하얗게 돼서 어떻게 밟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근데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운전자 실수인 경우도 많을 정도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고령자 사고가 많이 급증하고 전기차는 제로백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내연기관보다 치고 나가는 게 빠릅니다. 전기차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특성이 가미가 되면서 더더욱 고령자 사고도 급증하고 또 사고율도 늘어나니까 좀 더 안전한 대책이 좀 많이 마련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라든지 적성 검사 뭘 까다롭게 하는 거 이거는 아무 효과 없었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반납률이 2% 수준이에요.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10만 원 뭐 교통카드 한 일회성으로 주는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주면 뭐 예. 예, 특히 읍면동 시골에 있는 고령자분들은 혹시라도 아프거나 비상시에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고 예. 또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만족도 그렇고 예.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가족이 설득해야 되고요. 반납을. 예. 또 요새 시뮬레이터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 감각이 젊을 때에 비해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크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좀 확인도 시키고 가족들이 설득도 하고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5년을 3년으로 적성 검사를 줄이고 있고요. 예. 또 안전 교육이라든지 치매 검사도 합니다. 치매 검사.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문제는 왜 그렇죠? 걸르는 효과가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아마 치매 검사 받으실 때 보면은요. 그 치매 환자분이 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예. 바짝 차리십니다. 그러니까 없던 기억도 막 생각날 정도로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하는데 보면은 멀쩡하신 거예요. 예. 그때 조사에서. 그리고 또 이거를 의사가 치매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거를 자신 있게 증명서를 발급도 어려워요. 의사가 그걸 못 하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권한도 주고 예.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외국에서 그냥 벤치마킹만 한다고 가져 들어왔는데 문제는 또 자, 문제가 있어서 이 면허에 대한 것들도 박탈해야 되는데 재시험 제3의 시험을 계속 보게 해줘. 그러면 언젠가 붙거든요. 자꾸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면 언젠간 붙어요. 그래서 예. 이거 실제로 떨어지는 게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방법도 뭐 다른 방법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하는 방법을 객관성을 또
보편 타당성 있게 걸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실 때 실효성 있는 대책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까 이 첨단 장치 끼는 것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있게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뭐 국내 지자체에서 교통카드 10만 원짜리 한 번 주고 땡 하지 말고 100원 택시 같은 거 있죠. 시골에서. 100원 택시. 예, 그건 뭐냐면은 100원만 내요 본인이. 네. 무료로 할 수는 없어요. 100원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예. 확인해서 택시 비용을 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속성 있게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어라는 거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장치 또 아까 첨단 장치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좋고 뉴질랜드에서 도입하는 것은 80세가 되면은 면허를 박탈을 합니다. 강제 박탈. 강제 박탈인데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안 보게 해주면 문제가 되죠. 네. 처음부터 면허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따게 어려우니까요. 네. 그리고 딴다 하더라도 2년에 또 보게 만듭니다. 네. 결국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80세, 82세, 84세. 네. 82세, 4세, 6세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아이 지겨. 에이, 예, 안 하고 말지.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75세 이상이 네. 이제 사고가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런 최소한의 기준으로 먼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조건부가 올해 말까지 정부가 용역이 끝나요. 정책 예. 용역이 끝나서 네. 조건부 면허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지를 아마 고민을 해서 내년에 아마 올해 말에 나오면은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걸르는 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야간에 운전 못한다 그러면 지방에 놀러 갔는데 차를 못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날 낮에 올라오는 거죠. 네. 또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는요. 뭐 이거 제한하면은 2%만 해당되고 98% 도로는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 2%가 동맥이에요. 그렇죠. 거기 못 들어가면요. 아예 운행을 못해요. 이런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예전에 초소형차 지금도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다 막아놔 가지고 초소형차 시장은 완전히 국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예. 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건부 면허에서 그런 부분들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조건부 면허는 상당히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먼저 동원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도 많아서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제한 속도는 얼마일까요? 1번 시속 5km, 2번 시속 15km, 3번 시속 25km, 4번 시속 50km.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자동차와 교통에 대한 필수 정보 짚어드리는 시간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고령 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네. 젊은 층들이 요새 전동 킥보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예. 이거 개인형 이동 장치 이렇게 법적으로는 부르고 있죠. 네네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일명 PM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전동 킥보드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동 휠이라고 해서 손잡이는 없지만 다리에 끼고 네. 그냥 움직이는 거 있죠. 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배우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 이런 것도 다 P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전거 이것도 전기 자전거는 해당은 안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PM이라는 거는 뭐 접드라든지 해서 몸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예. 요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냐라는 거는 딱 규정에 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예. 이제 속도도 좀 낮추고 무게도 뭐 16kg 미만이고 뭐 이런 제한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전기 자전거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전기 자전거도 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조그맣고 예를 들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다 그러면 PM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PM 하면은 전동 킥보드가 거의 대부분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뭐 나동그러져 있는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럴 텐데 많이 봅니다. 여기 이제 공유 킥보드고 개인용 킥보드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3대 7. 그러니까 30%가 공유 킥보드예요. 네. 그러니까 70%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 많죠. 예. 왜냐 타고 다닐 때 왜는 눈에 띄질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전동 킥보드의 어떤 주차라든지 또는 속도로 인해서 또 헬멧 안 쓰고 다니는 거 또 뭐 보도 위에 올라와서 사고 나는 거에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도로교통에 있어서 가장 이슈화되고 또 논란이 많은 게 전동 킥보드 PM 관련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 네.
부르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킥보드 플러스 고라니. 고라니죠. 고라니가 방향을 모르지 않습니까? 얼리 튈지 모르죠. 팍 튀어나온다. 예, 전동 킥보드가 숲속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툭 튀어나오는데 사방으로 막 튀지 않습니까? 전동 킥보드는 좌우로 꺾는 각도도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꺾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이동 수단이 킥보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래서 킥란이라는 뭐 나쁜 명칭이죠. 예. 그렇게 두고 있는데 사실 전동 킥보드는 이 문명의 이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우리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라스트 마일이 뭐냐? 마지막 1마일을 네. 뭘로 이동하느냐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거든요. 네. 그 대상이 이제 이 PM 전동 킥보드인데 전동 킥보드는 100% 친환경이고요. 네. 또 무게도 덜 나가고 어떤 일정한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이동시켜주는. 그러니까 엄밀히 그런 얘기예요. 차로 타고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예. 애매모호한 거리라는 거죠. 네네. 이거를 전동 킥보드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문명의 이기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반대된 게 좀 나쁜 게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몸으로 다 받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무게 중심이 높아요, 그만큼. 네. 그리고 바퀴 구경이 적으면은 보도 턱 같은 데 걸리면 탁 걸리면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바퀴 구경도 커야 되고 또 서서 움직이니까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식. 네. 그다음에 안전장구. 예. 그다음에 속도를 아예 낮춰야 돼요. 이제 그 그렇겠죠.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또 반납할 때 아무데나 놓게 되면 나동그라지게 되면은 또 보도 위에 있어서 보행자가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아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이기가 되기도 하고 도로 위에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PM은 무게 30kg 미만, 속도는 시속 25km 이하 이렇게 네. 제한되게 돼 있네요. 네. 규정이.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헬멧을 써야 되는 겁니까 원래?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이게 헬멧 쓴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도 아마 한 7, 8년 전에 자전거를 헬멧 쓰게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있어요. 예. 자전거 헬멧 쓰게 만드니까 뭐 뒤집어졌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화돼서 법이 그 악법 독소조항이 안 없어졌는데 네. 지금 쓰는 사람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안 쓴다고 사고가 많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일본 같은 데는 그 의무사항이 전혀 없어요. 헬멧 쓰고 달리면요 더 이상하게 봅니다. 그 전문 라이더 빼놓고 헬멧 안 써요. 예. 생활 자전거잖아요. 예. 근데 사고 거의 안 생겨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느리게 움직이고 주변에 대한 이 안전의식, 질서의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전거도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헬멧을 쓰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청소년 16, 17, 18이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은 아직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네. 아직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헬멧 쓰는 거는 의무화돼야 될 것 같고 예. 아마 성인들이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대신 속도를 아예 더 낮춰야 돼요. 제한 속도를 15나 20km로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좀 그러면 사고 위험이 확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15km 정도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빨리 뛰는 정도니까 예. 그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부상의 정도를 굉장히 경감시킬 수가 있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헬멧을 그 권고사항으로 성인들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대신 속도를 한 15km까지 낮춰라. 네. 속도를 아예 낮추고 제한 속도를. 예, 헬멧을 왜냐 공유 킥보드 같은데 헬멧 쓰면은요 지금 사업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왜 악법이라고 그러냐면은 법을 3번을 바꿨는데 3번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공청이나 정책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님법을 통해서 만든 법이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의 전동 킥보드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구축을 하면 좋은데 법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2020년에요.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만들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요. 네. 이제 그걸로 그 속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에 다시 바꿔가지고 일반 자전거로 편입을 시켰어요. 네. 자전거로 편입시켰더니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다시 개정을 한 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게 전동 킥보드는 새로운 이동 수단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이동 수단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한 챕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왔는데 옛날의 법에다가 우그러 넣는 거예요. 예.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국회에서 이거 관련 이 정책 토론 이런 것들 항상 열을 때 저도 가서 자정을 보거나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그럽니다. 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대답 못 해요. 예. 그리고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예. 킥보드 타는데 자전거 면허를 왜 땁니까? 그래도 아무도 대답 못 해요. 예. 왜?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킥보드는 킥보드 타고 킥보드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예. 그건 싱가포르나 이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예. 전동 킥보드 그걸 갖다가 한국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 자전거를 타게 만듭니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16, 17, 18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되고 또 안전교육도 반복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이 전동 킥보드 사고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의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다 불법인 2명이 탄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유. 네, 헬멧 안 쓰는 건 기본이고 예. 또 보드 위에 올라와서 마음대로 탄다든지 문제가 이게 많지 않습니까? 인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정책이냐 포지티브 정책이냐 틀려요. 네. 일본은요 시속 5km 미만이면은요 네. 보드 위에 그냥 올라옵니다. 예. 늦게 올라오는데 늦게 한 대신 올라와서 사고 안 생기게 비보 좌회전 비슷한 거죠. 예. 우리가 비보 좌회전은 비보 좌회전할 때 사고 나면 본인 책임 다지잖아요. 예. 보드 위에 올라와서 타는데 보행자 진짜 조심해. 예.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이야라는 거죠.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예, 예. 왜 보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다면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자 국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을 하는데 전동 킥보드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당신 전동 킥보드 타봤어 그러면 아무도 안 타본 거예요. 그렇겠죠. 안 타보고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타보고 정책을 하라고. 자전거 정책을 하는데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정책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타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이 타보는데 도로에서 타면은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예. 죽을 것 같아요. 차들이 막 쌩쌩. 예.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차들도요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내려오면요 공포감을 느껴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진짜. 돌아가요. 왜? 예. 아까 킥란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예. 막 좌우로 꺾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보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보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예.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관련법은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어서 좀 더 선진국의 잣대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 3년 전부터 관련법을 선진형으로 만들었었어요. 아니 저는 말이죠. 네. 왜 지자체들이 이걸 공유 전동 킥보드를 왜 이렇게 보급을 하는지 이 위험한 걸. 근데 이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오토바이도 못 합니다. 오토바이도. 아니 근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공유 전동 킥보드 없애버린 데가 꽤 있다면서요. 근데 파리는 없앴는데요. 올림픽 때문에 없앴지 끝난 네. 다음에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커요.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전동 킥보드를 파리시가 지금 금지를 시켰는데 네. 이거 관련된 사람이 2.몇 %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만 투표를 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만. 예. 그래가지고 전체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파리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여름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정적이고 없애자고 해서 그 파리시의 금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커서 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문명의 이기로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서 잘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만들어주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천상 이용하려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토바이 사고가 대한민국이 후진국이거든요. 예. 1년에 300명 이상이 죽어요. 오토바이 막 인도 막 달리고 말이죠. 요새 왜냐하면 이율 배반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퀵 서비스는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예. 뭐 빠른 거는 외국 사람 놀랄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거 주문을 항상 많이 하는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거든요. 예. 왜? 길이 아니라도 좋다. 예. 횡단보도 보도 구분 없이 지키는 오토바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규 지키는. 택배 기사분들 또 네. 어렵게 고생하신다고 또 그런 사람들 또 단속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율 배반적이라는 네. 게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고요. 예.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최소화시켜주면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전동 킥보드 똑같다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통 상황 보니까요. 네.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서초 터널 안에 사고
아까 났는데 아직도 사고 처리가 안 끝났네요. 2차로 3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4차로에 차가 서 있네요. 자,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4266님. 라보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스 주입 시 가득 채웠는데도 출발해서 조금만 가면 게이지가 한 칸 정도 내려가고 또 멈췄다가 다시 운행할 때 게이지가 원래 남아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 있다가 원래 위치로 내려오곤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경우는 센서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스 양 자체가 측정하는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스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실제로 양이 게이지가 체어가 가득 차 고장난 있거든요. 거죠. 예. 뭐 아시겠지만 연비는 물론 이제 일반 이 뭐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센서 시스템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그 부분들만 점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969님. 제 화물차는 2.5톤 마이티입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좌측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 사이드 미러 위치를 바꿔도 괜찮은지요? 사이드 미러 위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거는 뭐 어떤 뭐 튜닝에 대한 구조 변경 제도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저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동차는 사이드 미러가 오른쪽 왼쪽이 운전석 옆에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는데 예전에 택시 앞에 엔진 본이 앞에 붙어 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맨 앞에. 맨 네, 앞에요. 폰이. 근데 네. 일부러 거기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왜냐? 그쪽에 달면요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져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앞을 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는데 옆에 있게 되면 눈도 돌려야 되지만 사각지대.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톤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트럭 중에서 소형 트럭인데 예. 1톤 트럭이 있고 그 다음이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시야가 가리게 되면은 별도로 앞쪽에 예. 사이드 미러 하나 더 설치하셔도 돼.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보조 미러를 하나 더 설치하셔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또 내 눈에 좀 눈에 잘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나 추가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그 필리핀 애들 막 10개, 5개, 10개씩 붙이고 다니는 차들 봤어요. 불법 아닙니다. 예, 전혀 사이드 미러 뭐 막 필요하시면 5개, 20개도 부착하십시오. 근데 이제 눈이 다 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네. 사각지대는 뭐 아시겠지만 트럭이나 버스 같이 운전석이 높고 박스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사각지대가 높아서 우회전할 때도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네. 특히 운전자가 재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일단 잘 안 보이면은요 네. 뒷유리도 그렇고 사이드 미러 한두 개 더 설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네, 제한 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시속 25km였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네요. 4266님 25km입니다. 좋은 정보에 음악까지 좋습니다 해주셨습니다. 4231님 정답 25km. 근데 너무 빠른데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느낌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km보다 한 15km 정도를 낮추면은 네. 그리고 헬멧에 대한 것도 권고상으로 하면은 왜냐 사람이 여유 있게 약간 뛰는 정도거든요. 예. 그 정도면은 충분히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역할을 하는데 네. 또 이걸 또 불법 개조해서 막 제가 50km, 봤는데 40km.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하고 비슷하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 봤어요. 아우,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전동 킥보드 물론 올라와서. 그 친구는 오토바이는 못 올라가니까 저라도 올라갑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젊은 친구 아니겠어요? 젊은 친구인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속 한 50km 나오는 것 같아요. 아우. 불법 개조인데 이거는 네.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니까요. 절대로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속을 좀 세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를 좀 아예 완전히 낮추는 그렇죠.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출고할 때부터. 맞습니다. 아예 못 높이게끔. 예. 1652님. 네,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합시다. 조금 늦는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7801님. 강남으로 첫 클레이 종이접기 개강 마치고 퇴근하는데 와우 퇴근길 러시아워 처음 겪는데요. 라디오의 소리가 지루함을 덜어주시니 감사해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클레이 종이접기. 네. 5370님. 20km인데 헬멧 잘 쓰고 타야 합니다. 25km인데. 네. 25km, 20km. 이것도 저는 15km 정도를 권장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들 관련 공유 업체들이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데 네. 낮춰야 됩니다.
네, 이분 저 전봇대 들이받고 실려가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네. 써주셨네요. 예. 네. 3969님 25km인데요. 이것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 사이로 인도로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걷는 게 건강에도 좋을 텐데요. 타더라도 천천히 안전하게 탔으면 합니다. 네, 근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아예 저 20세 이상 성인만 탈 수 있게끔 또 제한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거. 40세 이상만 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 고령자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987님 T자 교차로에서 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놀란 가슴 추스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운전대 잡고 한번 혼나셨군요. 그렇죠. 이런 네. 거 경험하신 분들은 네. 이제 운전하기 싫거든요. 깜짝깜짝 어우, 놀라십니다. 예, 예.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양양소의 아빠님. 네, 버스 기사 보기에 학생들 킥보드 너무 위험해요. 진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양양소의 아빠님이 버스 운전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순간적으로 앞에 뭐 등장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하나나칠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시각 장애인인 저는 단독 보행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명 콕라니라는 불리는 것들이에요. 인도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차도와 인도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더 심하더라고요. 하얀 지팡이 이용해서 보행하는 시각 장애인 박으면 정말 곤란한 일 생기실 수 있어요. 느낌표 2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이동권에 대해서 공포네요, 안 보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 선정했습니다. 9098, 5450, 8470, 1652.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필수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릴게요.